프리미엄 브랜드와 대중 브랜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고백하자면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 프리미엄 브랜드와 대중 브랜드 제품의 차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천만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랜저만 해도 제가 차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췄는데 왜 2배나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그 차들을 사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정확히 2배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얼마 후 벤츠의 운전석에 앉아본 뒤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대중차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어떤 디테일의 차이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단순히 옵션표에 텍스트로 적혀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먼저 오늘은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의 창세기를 읽어볼 겁니다. 두꺼운 프리미엄 수입차의 벽을 깨기 위해 현대가 실수로 잘 만들었다는 소리까지 나왔던 차, 지금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드림카로 자리 잡기 시작한 이 차. 이번 시간에는 현대 제네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공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던 현대차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의 저가 마케팅으로 망가진 브랜드 이미지.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브랜드 밸류를 끌어올려야만 했고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면서 동시에 회사의 수준을 대변할 수 있는 프리미엄 모델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현대차에게 고급 모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미쯔비시와 공동 개발한 플래그십 세단 에쿠스가 있었지만 철저히 내수 시장에 초점이 맞춰진 한마디로 방구석 여포였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정통 고급 세단의 덕목처럼 여겨지는 후륜구동 기반의 해외 프리미엄 세단들을 상대하기에는 앞바퀴를 굴리는 에쿠스는 확실히 역부족이었죠. 결국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후륜구동 고급차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프로젝트명 BH라는 이름으로 2003년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토요타 렉서스, 닛산 인피니티 등 일본 브랜드의 사례를 참고해 내친 김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할 계획 역시 이때 세우게 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 런칭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현대 브랜드로 출시하기로 결정. 2007년 4월 미국 뉴욕 모터쇼에서 제네시스라는 이름의 컨셉트카가 발표됐고 이듬해인 2008년 1월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제네시스의 양산형 모델이 모습을 드러냈죠. 2008년 출시된 1세대 제네시스는 단종된 다이너스티의 포지션을 이어 에쿠스와 그랜저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성경 속 창세기에서 가져온 차명 제네시스는 국산 고급 세단의 새로운 기원을 열겠다는 뜻으로 붙여졌어요. 현대차 라인업으로 출시하긴 했지만 벤틀리를 연상케 하는 전용 날개 엠블럼을 부착해 프리미엄 브랜드로 출시할 계획도 엿볼 수 있었죠. 007을 모티브로 한 온라인 애드무비를 내놨던 게 기억에 남네요. 제네시스를 소개하지. 외관은 다이나믹 럭셔리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스포티한 느낌과 고급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카롭고 또렷한 인상의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생선뼈 모양의 그릴이 돋보이는 전면부는 전용 날개 엠블럼과 조화를 이뤘죠. 측면은 프론트 오버행을 짧게 배치한 후륜구동의 비율과 늘씬하게 뻗은 캐릭터 라인,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18인치 휠이 더해져 그랜저, 에쿠스의 전륜구동 디자인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남다른 느낌을 줬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전면부의 스포티한 느낌을 그대로 이어 잘 달릴 것 같은 모양새였죠. LED를 적극 사용한 리어 램프와 듀얼 머플러로 멋을 낸 후면부도 고급차 분위기를 물씬 풍겼어요. 각진 차체로 권위적인 느낌이 강했던 에쿠스에 비해 곡선이 많아 한결 부드러운 이미지였고 덕분에 사모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죠. 전체적으로 새롭거나 신선한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당대 트렌드가 적절히 반영된 누가 봐도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잘생긴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먼저 공개된 컨셉트카의 반응이 워낙 좋아서인지 기대 이하라는 반응도 많았죠. 참고로 지금의 디자인은 한번 갈아엎은 후에 나온 디자인이에요. BH 프로토타입 모델과 나중에 출시된 양산형 모델의 모습이 언뜻 봐도 꽤 다른 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 후에 양산형 디자인이 결정되고 기존 프로토타입의 위장막이 보완 해제되면서 공개된 실물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컨셉트카는커녕 베라크루즈를 그대로 세단에 우겨 넣은 듯한 엉성한 모습의 사이드 캐릭터 라인, 후면 일부를 제외하곤 아예 다른 디자인이었어요. 이 프로토타입의 모습을 본 당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반응이 이 새끼가 누가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내 승질 까먹은 모양이네. 이랬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죠. 실내 역시 당시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수평으로 뻗은 대시보드는 우드그레인과 가죽으로 감싸 고급감이 돋보였고 운전자의 시야를 고려해 높고 깊게 배치된 인포테인먼트 화면, 개수를 최대한 절제한 버튼류, 여기에 BMW의 아이드라이브 인포테인먼트를 모방한 DIS 시스템을 탑재해 정돈된 분위기를 연출했죠. 메모리 시트와 통풍 시트, DVD 내비게이션 등 지금 기준으로도 풍부한 편의 장비를 가득 채우면서도 장식적인 요소는 최대한 절제하고 소재를 고급화하는 등 프리미엄 세단에 걸맞는 인테리어였습니다.
여기에 롤스로이스에만 쓰이던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해 수입차에 뒤지지 않는 풍부한 해상력을 제공한 것도 장점이었죠. 뒷좌석은 후륜구동의 구조적 특성으로 그랜저보다 작았고 우측 솟은 센터 터널이 추가 탈을 날렸지만 좋은 승차감으로 상수했고 공간도 그만하면 충분했습니다. 또 비즈니스 세단으로 이용되는 차급인 만큼 뒷좌석 모니터와 전동식 후방 커튼,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 등 에쿠스 못지않은 편의 장비를 갖춰 가족을 태우기에도 중요한 손님을 모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편의성을 제공했죠. 파워트레인은 V6 3.3L, 3.8L 람다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고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 고급 세단에 걸맞는 매끄러운 주행 감각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고급 세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인 정숙성과 부드러운 승차감이 돋보였는데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세팅하면서 코너링과 고속주행 안정성에서 손해를 봤지만 기존의 국산 대형 세단을 탔던 소비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승차감을 선사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일명 물침대로 일컬어지는 물렁한 승차감이 좋은 승차감으로 통하던 때였고 주요 고객인 중장년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했죠. 오죽하면 후륜구동으로 전륜구동의 느낌을 완벽히 구현했다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였어요. BMW나 아우디는 딱딱해서 못하겠다며 국산 대형 세단으로 회귀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또 현재 G90에도 없는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을 옵션으로 마련해 한층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차간거리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사각지대 카메라, 차선 이탈 경고 같은 안전장비까지 탑재하면서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했죠. 참고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장착하면 그릴의 모양이 달라져서 외관상으로 풀옵션 차량임을 짐작하게 할 수 있었어요. 수입차에 못 미쳤을 뿐 주행 성능이 안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플래그십 세단이었던 1세대 에쿠스조차 초라하게 만드는 당시 국산차로서는 상당히 진보한 수준이었습니다. 독자 개발 후륜구동 대형 세단을 처음 내놓은 것 치고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죠. 여담으로 이 후륜구동 플랫폼을 이용해 현대차 최초의 FR 스포츠카 제네시스 쿠페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건 파생 모델로 짧게 보기엔 예의가 아닌 차라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외관의 디테일을 수정하고 편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한 2012년형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전면부는 날카롭게 수정한 범퍼 디자인과 LED를 추가한 헤드램프로 미래지향적이면서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그릴 한가운데 오게티처럼 자리했던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는 하단으로 옮겨 통일감을 줬죠. 측면의 변화는 미미했지만 새로운 19인치 휠, 일명 오란시 휠을 적용해 남다른 느낌을 줬습니다. 리어램프의 그래픽을 수정하고 당시 대세로 자리 잡은 매립형 듀얼 머플러를 적용해 전체적으로 차가 더 젊고 스포티해진 것이 특징이었어요. 특히 저 오란시 휠과 풀 LED 헤드램프가 달린 차는 지금 봐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실내는 통풍 시트같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옵션을 낮은 트림에도 추가하고 새로운 내장 색상을 선보이는 등 소소하게 개선했습니다. 대신 변화는 파워트레인에 집중됐죠. 기존 3.3L, 3.8L 람다 가솔린 엔진에 직분사 기술을 적용하고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 대신 현대 파워텍의 8단 변속기를 맞물려 출력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거의 풀체인지에 가까운 변화였고 수치상으로도 수입차에 밀리지 않았어요. 물론 성능이나 신뢰도는 기존에 사다 쓰던 아이신이나 ZF 변속기에 미치진 못했지만 독자 개발, 그것도 8단 변속기가 적용된 것에 의미가 컸죠. 여러모로 상품성이 크게 좋아졌지만 여전히 수입차와 비교해 물렁한 하체는 단점으로 지적됐고 이에 대응하고자 고성능 브레이크와 서스펜션, 19인치 휠을 적용해 주행 감각을 강조한 다이나믹 에디션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2011년 5월에는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콜라보한 제네시스 프라다를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때 대기업들이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LG도 프라다와 협업한 핸드폰을 내놓기도 했죠. 오묘한 색상의 전용 컬러 3가지와 프라다가 직접 디자인한 19인치 휠, 사피아노 가죽 인테리어를 적용해 보통의 제네시스와 차별화했고 활용 점정으로 수출형 R스펙 모델과 에쿠스에 들어갔던 8기통 5000cc 타우 GDI 엔진을 장착해 당시 국산 모델 중 가장 빠른 차라는 타이틀도 가졌었죠. 2년에 걸쳐 단 1200대만 한정 판매하기로 했고 심지어 전용 탁송 차량까지 마련해 출고에도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상징성에 비해 높은 가격과 5.0L의 어마무시한 유지비로 소비자의 반응은 생각외로 시원찮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위 트림인 3.8L 모델을 슬그머니 끼워 넣기도 했죠. 여기에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로 알려진 차인표 신혜라 부부에게 1호차를 제공했지만 등록증에 잉크도 안 마른 차가 얼마 뒤 중고 매물로 올라오면서 가뜩이나 씁쓸했던 현대차의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혔죠.
차인표 부부 측은 기부 활동을 위한 매각이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이걸로 과연 위로가 됐을까요? 참고로 에쿠스는 플래그십에 걸맞게 에르메스와 콜라보한 리무진 쇼카를 선보였는데 양산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1세대 제네시스는 사전 계약 대수만 5천여 대에 이를 만큼 성공적이었고 출시 첫 해부터 국내 대형차 점유율 2위에 오르는 등 높은 가격대라는 특수성에도 불구 국내 소비자들에게 크게 사랑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로 쓰던 제네실수라는 별명이 나중에는 실수로 잘 만들었다는 뜻으로 바뀔 정도였으니까요. 야심차게 도전한 북미에서도 꽤 준수한 실적을 올렸고 현대차가 기대했던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009년 미국 올해의 차를 수상하기도 했고 이때 심어진 좋은 이미지가 현재 제네시스 브랜드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죠. 다만 초기형 모델의 경우 연식이 쌓이며 에어 서스펜션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속출했죠. 이건 부품의 수명 문제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헐거워지는 차체는 같은 연식의 수입차와 비교되며 실망감을 줬습니다. 여기에 연료 탱크의 유증기를 엔진에서 연소시키는 부품인 캐니스터의 불량으로 저속주행 시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생했고 뒤늦게 리콜되는 등 품질에 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또 측면 추돌로 차량이 대파된 사고에서 에어백이 단 하나도 터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크게 보도됐는데 충돌 시 센서 부위를 비껴나갔다는 일명 충돌각 때문에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는 사측 답변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고객들이 현대차에게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충돌로 인해 배터리가 분리됐고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에어백이 동작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소비자의 실망감은 여전했어요. 지금의 별명도 이때 굳어진 거죠. 여담으로 여러 미드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에서 잠깐이지만 주인공이 타는 차량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렬한 와인색 컬러를 입고 나타난 제네시스는 등장만으로 여러 한국 관객들을 술렁이게 했고 공교롭게도 액션씬이라 우렁찬 V8 배기음과 날렵한 모습으로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죠. 특히 집채만한 기관차에 부딪혔는데 아무렇지 않게 주행하는 모습이 돋보였죠. 근데 여기서도 에어백이 안 터져. 창세기의 2장은 독일 뉘르부르크링에서 시작했습니다. 서킷을 시원하게 내달리며 등장한 2세대 제네시스는 1세대의 아쉬운 부분들을 갈고 닦아 모든 면에서 진보된 성능을 제공했죠. 정식 출시에 앞서 광고 촬영 사진이 유출됐고 여러가지 브랜드를 섞어놓은 짬뽕 디자인이라며 일부 네티즌들에게 욕을 먹었지만 막상 제대로 공개된 실물은 누가 봐도 멋진 디자인이었어요. 최신 현대차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선이 돋보였고 거대한 크레스트 그릴과 디귿자로 꺾인 LED 주간주행 등이 시선을 사로잡는 전면부는 존재감이 뚜렷했습니다. 다만 아우디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많았죠. 긴 휠베이스가 돋보이는 측면은 이전의 보수적인 3박스 스타일에서 벗어나 쿠페 형태로 다듬어졌고 거대한 알루미늄 휠, 늘씬하게 뻗은 캐릭터 라인으로 훌륭구동 세단의 우아함을 제대로 살렸습니다. 후면부는 입체감이 돋보이는 LED 리어램프와 깔끔하게 정리된 듀얼 머플러로 스포티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급조된 티가 났던 이전의 제네시스 로고를 세련되게 다듬은 것도 정제된 디자인과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스포츠 세단의 날렵함과 대형 세단의 중후함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는데 이때부터 디자인만큼은 당대 수입차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죠. 현행 3세대 모델보다 더 낫다고 평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수평 기조의 실내 역시 외관과 마찬가지로 한결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나파 가죽과 스웨이드, 질감을 살린 원목 등 질 좋은 소재로 꾸며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대화면 내비게이션과 서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입 아픈 편의 장비를 대거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버튼으로 이 넘칠 듯한 첨단 기능들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게 했죠.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 온도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 시스템 블루링크를 기본 적용해 전작 모젠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기능을 제공한 것도 좋았고요. 다만 이 비대칭 송풍구는 왜 이렇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또 휠베이스가 크게 늘면서 뒷좌석은 공간도 승차감도 한결 쾌적해졌습니다. 여전히 4인승에 가까운 건 똑같았지만 뒷좌석에도 들어간 통풍 시트, 독립식 공조장치, 뒷좌석 듀얼 모니터, 고스트 도어 등 이번에도 2세대 에쿠스 못지않은 편의 장비를 마련했고 대형 세단에는 흔치 않았던 파노라마 선루프를 적용해 개방감을 선사한 점도 좋았죠. 파워트레인은 전작과 동일한 3.3L, 3.8L GDI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는데 신형임에도 오히려 출력이 줄어들어 논란이 있었죠. 차량의 성격에 맞게 중저속 토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다는 해명을 했고 설명대로 실용 구간에서는 쾌적한 주행 성능을 제공했지만 이전 세대 제네시스가 뻥마력이었다는 의심은 거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시 현대차가 기본기 향상을 외치는데 핵심이 됐던 차량인 만큼 엔진룸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초고장력광을 폭넓게 사용하면서 차체 강성을 높인 것은 물론 전작의 에어 서스펜션은 버렸지만 발전된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주행 환경에 따라 구동력을 다르게 배분하는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주행 안정성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개선을 거듭한 수입 경쟁차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했지만 적어도 프리미엄 모델에 기대하는 수준만큼은 해냈죠. 다만 전작에 비해 황당하리만치 늘어난 몸무게는 경쟁차에 비해 둔한 움직임, 연비 하락 등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제네시스가 경쟁차에 비해 반체급 정도 크기가 컸지만 그건 전작도 마찬가지라 변명이 되지 못했죠. 기술력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육중한 차체에 덕을 본 부분도 있었는데 중량에서 오는 묵직한 승차감은 덤이었고 충돌 안전성이 경쟁차를 압도할 만큼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특히 전면부의 25% 부분을 비껴치는 신개념 스몰 오버랩 테스트가 2012년 미국에 도입되면서 많은 차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는데 제네시스는 이에 대응한 안전 설계로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내친 김에 긴급 제동 보조를 현대차 최초로 적용해 충돌 방지 시스템 평가까지 만족하면서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되기까지 했죠. 한편 이 무렵 현대차의 내수용과 수출용 차량의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현대차는 동호회 회원들과 블로거 수십 명을 초청해 직접 눈앞에서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를 진행, 뛰어난 안전성을 직접 검증받기도 했죠. 이때 차량은 공장에서 출고를 기다리는 차들 중 아무거나 집어왔다고 하죠. 대기 고객은 무슨 봉변인가 싶지만 2015년에는 연식 변경을 통해 차선 이탈 방지 장치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어느 판타지 드라마에서는 이런 명장면이 탄생했죠. 여담으로 경쟁차의 홈그라운드 유럽 시장에도 잠깐 진출했는데 유럽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과 메리트 없는 가격, 뛰어난 현지 경쟁 모델로 인해 이 차를 살 이유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폭망했습니다. 지금도 현대차를 유난히 싫어하는 분들의 식지 않는 떡밥 중에 하나로 열심히 회자되고 있죠. 앞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2015년 말 에코스의 후속인 EQ900와 함께 런칭됐습니다. 1세대 BH부터 세워졌던 계획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예정보다 꽤 오래 걸렸지만 런칭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했죠. 2016년 7월 출시된 2세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현대차의 라인업을 떠나 이 제네시스 브랜드에 소속됐고 G80란 차명을 붙였습니다. G80, 입에 너무 한 번. G80의 외관은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전 모델에서 크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묘한 디자인의 LED 헤드램프를 추가하고 범퍼 하단에 크롬 장식을 넣어 인상이 살짝 달라진 것, 트렁크에 G80 레터링이 붙은 것이 전부였어요. 실내 역시 변화는 거의 없었는데 프리미엄 브랜드 모델에 걸맞게 이전 모델에 비해 고급 소재가 더 폭넓게 적용됐고 이제는 구형차와 신형차를 가르는 기준이 돼버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립감이 좋은 전자식 기어 레버가 추가된 게 그나마 눈에 띄는 변화였죠. 이 밖에 개선된 주행 안전 장비를 옵션으로 마련해 보다 높은 수준의 주행 보조도 가능했습니다. G80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200만원가량 올랐는데 드러나는 변화에 비하면 납득이 가는 인상은 아니어서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값이 좀 포함된 걸까요? 파워트레인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썼고 후에 2.2L 디젤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디젤 파워트레인이 강세였던 독일 브랜드 경쟁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내놓은 모델이었는데 가솔린에 비해 연비가 좋긴 했지만 무거운 몸무게는 여전해서 어디까지나 가솔린 제네시스에 비해 나은 수준이었고 오히려 높은 효율의 경쟁차와 비교만 되는 결과를 낳아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디젤 모델은 듀얼 머플러가 있는 자리에 머플러 형상의 장식을 넣었기 때문에 시동을 켜지 않아도 구분할 수 있었죠. 2016년에는 기존 G80의 디자인을 더 스포티하게 다듬고 고성능 엔진을 탑재한 G80 스포츠 모델도 내놨습니다. 과격한 인상의 범퍼 디자인, 블랙 베젤 램프, 전용 멀티스포크 휠 등으로 외관을 차별화했고 실내도 편의 사양은 그대로 유지하되 스티어링 휠, 우드 그레인을 카본 장식으로 교체하는 등 중후한 느낌을 덜어냈죠.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은 제네시스 EQ900에서 먼저 선보였던 3.3L 직분사 터보 엔진을 탑재해 과격한 외관에 걸맞는 시원스런 출력을 제공했습니다. 다만 스포츠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에 비해 주행 성능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터보 엔진의 성능은 기존 3.8L 모델보다 뛰어났지만 2톤이 넘는 둔한 차체는 여전히 반박자 느린 움직임을 보여줬고 탄탄함보다는 안락하고 여유로운 승차감이 더 돋보이는 스포츠 패키지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여러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존재감이 돋보이는 스포츠의 외관은 좋은 반응을 얻어 G80의 중후한 디자인에 망설였던 젊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3.3L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에 디자인만 스포츠 룩으로 꾸밀 수 있는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옵션으로 제공하기도 했죠. 2세대 제네시스 그리고 첫 번째 G80은 기존 국산차와 결을 달리하는 스포티하면서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 디자인과 현대차의 장기인 가격 대비 넉넉한 실내와 편의 장비, 편안한 승차감과 정숙성이 돋보였습니다. 여기에 높은 안전성, 국산차라는 메리트가 더해져 강력한 수입 경쟁차의 공세 속에서도 꾸준히 좋은 판매량을 유지했죠. 법인 수요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요. 물론 늘어난 전자장비로 인한 잔고장, 경량화 기술의 부족으로 경쟁차에 비해 주행 성능과 연료 효율은 미흡했지만 이전에 비해 그 격차를 크게 좁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차의 품질이 2세대 제네시스 출시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념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해외에서의 반응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런칭한 이후 2017년 북미 판매량은 16,000대, 신생 브랜드치고는 높은 판매량인데 경쟁차인 렉서스 GS, 제규어 XF, 캐딜락 CTS보다도 많이 팔았어요. 1세대 모델부터 쌓아올린 좋은 평가가 2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제네시스 브랜드가 안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죠. 2020년 두 번째 G80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과 디자인, 파워트레인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바꾸면서 진정한 프리미엄 모델의 면모를 갖추게 됐죠. 특히 제네시스 G90과 제네시스 최초 SUV GV80에서 선보인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돼 전작에 빈약했던 디자인 아이덴티티까지 제대로 보완했습니다. 전면부는 두 줄로 가늘게 이어지는 LED 헤드램프로 기존의 헤드램프의 고정관념을 깨는 독특한 인상을 줬고, 육각형에서 오각형으로 다듬어진 거대한 크레스트 그릴로 중후함을 더했습니다. 전체적인 형상이 제네시스의 엠블럼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한눈에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임을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측면은 전작보다 훨씬 극단적인 쿠페 스타일로 비전했는데, 뒤로 갈수록 우아하게 낮아지는 캐릭터 라인은 마치 벤츠의 4도어 쿠페 CLS가 떠오를 만큼 근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제네시스 라인업 볼 때마다 저 측면에 길게 이어지는 방향지 시등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후면부도 두준의 LED 리어램프로 패밀리 룩을 맞추었고, 부드러운 음각으로 처리한 트렁크 도어는 적재 공간에서 약간 손해를 보긴 했지만 자칫 둔해 보일 수 있는 뒷모습을 한층 가뿐해 보이게 했죠. 여기에 보행자 안전 가이드가 추가된 후진등,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에 맞춰 오각형으로 만든 머플러 팁 등 깨알같은 디테일도 돋보였습니다. 공개된 디자인에 관한 평가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호평일색이었어요. 디자인만큼은 독일 브랜드조차 앞선다는 평가도 있었죠. 주요 타겟이었던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뜨거운 것을 보면 여러모로 멋진 디자인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실내도 확실히 새로운 세대로 거듭났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 브랜드답게 여백의 미를 주제로 한 인테리어는 자칫 휑한 느낌이 들 수도 있었지만, 고품질의 소재가 돋보이는 디자인과 앰비언트 라이트, 탑승객을 둥글게 감싸는 랩 어라운드형 디자인으로 안정감과 포근함을 더했습니다. 마치 쾌적한 공간에 고급스러운 가구가 알맞게 배치된 라운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전처럼 화려한 장식이나 편의 장비를 있는 대로 내세우지 않아도 럭셔리한 느낌은 충분히 전달했죠. 현대차 그룹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모델답게 이미 차고 넘쳤던 편의 장비도 몽땅 새 것으로 채워 넣었는데, 터치스크린 방식의 공조장치는 다이얼을 더해 조작 편의성을 높였고, 필기 인식이 가능한 통합 컨트롤러와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저는 저게 부드럽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져보니까 오도도독하면서 조금은 거친 느낌이더라고요. 이 밖에 3D 계기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원격 주차,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디지털 키 등 각종 첨단 사양이 더해져 상품성이 대폭 상승했고 가격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뭐라고요? 외관을 보자마자 걱정됐던 뒷좌석 헤드룸은 다행히 시트 높이를 낮추면서 무난한 공간을 확보했고, 나파 가죽으로 마감된 시트의 착좌감은 이전의 폭신함보다는 독일차의 탄탄한 느낌이었는데, 말랑한 것보다는 적당히 탄탄한 시트가 오히려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가 더 적다고 알려져 있죠.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확실했는데요. 새로운 2.5L 가솔린 직분사 터보와 3.5 트윈 터보, 2.1L 디젤 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마련했습니다. 각각 8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고, 사륜구동 H-트랙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었죠.
특히 3.5L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은 380마력, 54kg 포스미터의 토크를 발휘해 이전의 스포츠 모델을 상회하는 넉넉한 힘을 제공했는데 차량의 성격에 따라 여유롭고 안락하게 주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스포츠 드라이빙에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현대차 그룹이 BMW 퍼포먼스 브랜드 M의 핵심 인물인 알버트 비어만을 영입하게 되면서 G80 역시 그의 손을 거치게 됐고 차체 완성도와 주행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노면의 상태를 미리 감지해 감쇄력을 조절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육중한 공차 중량을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을 폭넓게 쓰면서 100km 가까이 다이어트한 것도 그의 영향이었겠죠. 내 생각엔 좀 자극적인 것 같군. 또 이제 충돌 안전시험에는 도가 텄는지 이번에도 각종 테스트를 최고 등급으로 무난하게 통과했고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객의 충돌을 방지하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되며 총 10개의 에어백이 탑재되기도 하는 등 더 안전한 차로 거듭났습니다. 주행안전 및 주행보조 시스템도 더 발전해서 깜빡이만 켜면 알아서 차선을 변경해주는 단계까지 올라왔죠. 한편 출시 초기 실내에서 걸레 냄새가 난다는 황당한 결함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창문을 개방하거나 공조장치를 외기순환으로 놓고 주행하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악취가 올라왔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오너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었죠. 이후 도어 안쪽에 사용된 스피커 흡음재가 빗물에 젖어 곰팡이가 피면서 악취가 난 것으로 밝혀졌고 개선된 부품으로 모두 교체하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인 것을 떠올리면 좀 황당한 결함이었죠. 올해 7월에는 순수전기 모델인 G80 일렉트리파이드를 내놨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고효율, 친환경 파워트레인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와중에 가뜩이나 후발주자인데다가 대배기량 파워트레인을 주력으로 하는 제네시스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후륜구동 플랫폼에 적용할 만한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마땅치 않았고 부랴부랴 개발해서 내놓는다고 해도 이 분야의 끝판왕인 렉서스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죠. 이에 중간 단계인 풀 하이브리드를 건너뛰고 아예 순수전기 모델을 개발해 빠르게 투입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외관은 거대한 그릴의 형태만 남기고 구멍은 막아 한눈에 봐도 전기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릴의 일부분을 충전 포트로 사용한 것도 기발한 디테일이죠. 여기에 오묘한 색상의 전용 컬러, 전용 멀티스포크 휠, 머플러를 없애고 디자인을 수정한 범퍼 등 나름 차별화 요소가 많았고 태양광 충전 루프 역시 이 전기 모델만의 고유 옵션이었죠. 실내도 고급스러운 기존 디자인에 천연 염료로 염색한 가죽, 가구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를 가공한 나무 장식,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마감재 등을 사용해 친환경이라는 주제에 어울리도록 구성했습니다. 재질감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색상 조합은 상당히 세련돼 보이네요. 다만 바닥에 깔린 배터리로 인해 시트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가뜩이나 넉넉하지 않았던 뒷좌석 헤드룸과 발 공간이 큰 손해를 입었죠. 뒷좌석 공간 역시 중요한 차급이었기에 지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행 성능은 가솔린 최고 사양인 3.5L 터보 모델이 부럽지 않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앞뒤에 자리 잡은 모터로 4바퀴를 모두 굴렸고 바닥에 배터리가 이번에는 장점으로 작용해 무게중심을 낮춰주면서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했죠. 특히 중량에서 비롯된 승차감이 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완충시 주행거리는 최대 427km였는데 아직까진 경쟁차라고 부를 수 있는 모델이 마땅히 없고 굳이 꼽자면 세계관 최강자인 테슬라 모델 S에 견줄 수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가격도 견줄 수 있었습니다. 8,819만원 단일 트림으로 일단 기본형 가격부터 가솔린 풀옵션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데 여기에 옵션을 추가하면 아예 1억이 넘어가죠. 지난달에는 따끈따끈한 G80 스포츠가 추가됐습니다. 전작처럼 스포츠라는 네이밍을 붙였지만 별도의 라인업을 둔 것이 아닌 주문 과정에서 스포츠 패키지 옵션을 추가하는 형태였죠. 전작과 마찬가지로 더욱 공격적으로 꾸민 외관과 전용 컬러, 날렵한 디자인의 20인치 휠 등 존재감을 높였고 실내도 스티어링 휠과 스포츠 시트 등 일반 모델과 디테일을 달리해 더 스포티하게 꾸며졌습니다. 여기에 4피스톤 브레이크, 3.5L 터보 모델에 한해 최대 3.5도까지 제어되는 후륜 조향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주행 성능도 보강했죠. 하필이면 벤츠가 10도까지 꺾이는 신형 S클래스를 몇 달 먼저 선보여 괜시리 비교가 되기도 했는데 얘네는 외계인들이니까 어쩔 수 없고 주행 환경에 따라 앞바퀴와 연동해 뒷바퀴 각도를 조절하면서 민첩한 거동에 도움을 주는 후륜 조향 시스템은 국내에서는 생소한 옵션이었지만 이미 80년대에 양산이 됐을 만큼 역사가 깊죠.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전 NF 소나타에 적용됐던 AGCS라는 장치가 떠오르실 텐데, 별도의 장치를 더해 뒷바퀴의 각도를 조절한다는 개념은 같지만 이건 고속 코너링이라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후륜 중 바깥쪽 바퀴만 차체 안쪽으로 약간 꺾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선해 환경에서 확실한 성능을 제공해 혁신적인 기술인 건 맞았지만 S클래스나 이번 G80 스포츠에 장착된 것처럼 유턴 시 회전 반경을 짧게 줄여주는 등 모든 주행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3세대 G80은 어엿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심 라인업으로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기에 충분히 탄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확실히 잘 만든 만큼 소비자의 반응도 뜨거웠죠. 사전개혁 하루 만에 무려 22,000여 대, 올해 상반기 국내 누적 판매량만 37,000여 대에 달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아반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판매 방식을 변경한 점도 눈에 띄죠. 전제까지만 해도 트림에 따라 옵션을 차등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이었지만 신형은 주문 제작 방식, 즉 기본형 모델에 원하는 옵션을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양산형 모델인 만큼 몇몇 편의 장비는 패키지로 묶여 있어 여전히 재버릇 못 버린다는 지적이 있긴 했지만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필요한 기능과 불필요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변화인 건 분명하죠. 저는 외관만 풀옵션을 해서 뽑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네시스 브랜드의 시작이자 라인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 제네시스 그리고 G80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현대차,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름으로 국산차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선보이고 있죠. 다행히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브랜드를 갖추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SUV 라인업까지 성공적으로 런칭하면서 순조롭게 자리 잡는 듯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외건 라인업까지 추가하면서 유럽 시장의 문도 다시 두드리고 있죠. 제가 느낀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이는 디테일이었습니다. 잘 달리고 잘 서고 조용하고 편안한, 흔히 기본기를 갖추는 것은 당연했고 여기에 탑승객을 배려하는 눈과 귀, 손끝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디테일이 더해졌죠. 오늘 소개한 차 역시 현대 브랜드의 제네시스가 아닌 제네시스 브랜드의 G80이 되고 나서야 그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안에 더 높은 가치를 담는 일이겠죠? 모기업의 허술한 고객 대응과 차별적 태도, 기술적 결함으로 마이너스로 시작됐던 브랜드 이미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프리미엄 서비스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브랜드로서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유럽에서 고성능 스포츠카로 성능 대결을 벌일 때 미군이 버리고 간 드럼통을 두드려 겨우 지프 한 대를 만들어냈던 나라가 이제 막 프리미엄의 디테일을 느낄 수 있는 고급차를 양산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네시스는 매번 신차를 발표할 때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뿌리가 대한민국 서울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곧 안방인 한국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세계로 팔려나갈 자격이 된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독자 2만 명 돌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감개무량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기쁜 요즘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